사실 1차 봉기라는 것은 아까 뭐 사발통문도 그렇고 백산에서 경문도 그렇지만 물론 거기에도 이제 척외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1차 봉기 이후에 2차 봉기를 일으키면서는 어떻게 보면 반외세 투쟁을 그렇죠. 앞에 전면에 내걸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 이제 2차 봉기를 위한 대집회가 아까 잠깐 나왔지만 삼례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 삼례 대집회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삼례에서 그러니까 대집회를 열면서 김계남이한테 같이 가자. 예. 그런데 김계남이는 그 당시에 그 상의하면서 예.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기도도 끝나지 않았고 그리고 또 사실 이제 전봉준하고 처음에 틀어져 버린 것이잖아요. 전조하약을 맺으면서부터 독자적으로 활동하려고 했었고 그래가지고 삼례에서 모였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북접이라고 일컫는 누구냐 서병학이나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차이가 있어가지고 예. 한 달간을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로 해가지고 올라갔더라면은 가능했는데 한 달이라는 시간이 엄청난 시간이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일청이 개입하게 되고 예. 일본이 개입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결국은 나중에 이제 손병이랑 형제간을 맺으면서 결국은 이제 올라갔는데 예. 너무 늦었던 거예요 이게. 예. 근데 삼례에서 모인 어떤 결정적인 이유는 삼례가 이제 굉장히 그 삼남대로의 통영대로가 그 나뉘는 곳이거든요. 예. 제가 이제 우리나라 옛길을 다 걸었다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통영대로가 조선시대 구대로 중에 육로가 전주에서 삼내에서 전주 거쳐가지고 남원, 산청, 진주, 그다음에 통영으로 이어지는 길목이고 그리고 저 제주도까지 이어지는 7로가 6로가 결집되는 것이 딱 갈라지는 곳이 삼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곳을 찾아서 사람들을 모았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통의 요충지. 교통이 요충지고 그리고 이제 전라도가 가장 본산인데 예. 그곳에서 다 모였던 것이죠. 예. 근데 사실 그런 이유도 있고 사실은 그 동학혁명 이전에 예. 한 2년 전에 1892년인가요? 그때 이제 교조 신원운동이 처음 어떤 대규모 집회로 열린 곳이 삼례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원평 집회도 있었고 공주 집회도 열렸었는데 삼례가 집회기도 열리기도 했지만 아까 얘기했던 저는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그곳으로 했을 것이라 생각해요. 예. 그래서 바로 그 삼례에서 모여가지고 결국은 이제 서울을 향해서 진격을 하는데 예. 그 과정에서 여산과 강경을 거치는데 예. 그 여산에서 우리가 좀 그 기억해야 될 이야기들이 좀 있을까요? 여산에 가면 지금도 동원이 남아 있어요. 예. 동원. 한때는 그것이 양로원으로 쓰기도 하고 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난리가 아니었었는데 예. 제가 이제 방송도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여산 동원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그 당시에 여산 부사가 김원식이었었거든요. 예. 김원식. 근데 김원식이 굉장히 동학에 협조적이었었어요. 그래서 아주 신뢰를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관군과 결국 밀약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봉준이가 김원식의 목을 쳐버리고 그래서 이제 여산이 그런 장소가 역사적인 장소가 바로 그곳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논산을 거쳐가지고 강경을 거쳐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사실 논산은 자그마한 놀미 마을이었는데 1914년에 사실 은진하고 연산하고 어디냐 노성 합쳐져 가지고 지금 논산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곳으로 해가지고 경천까지 올라가서 그런데 너무 늦게 만났던 거예요. 늦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그 바로 그 논산에서 결국은 전봉준 장군을 중심으로 한 호남 그 동학 농민군들하고 그리고 이제 흔히 말하는 북접이라고 하는 호소 농민군들 손병희를 중심으로 한 그분들이 이렇게 논산에서 합류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논산에 합류해가지고.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는 흔히 남접과 북접의 뭐 대립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사실은 옥천에 거주하던 최시영 선생께서 총 동원령을 내리면서 그러죠. 그 논산에서 그 중심이 돼가지고 합쳐져가지고 그 세력들이 이제 그 서울로 진격해 가는 거잖아요. 그러죠. 그 논산에서부터 우금치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사실 이제 경천 지금 계룡산 경천장 거기서 만났었잖아요. 그러기도 하고 또 이제 그 가다가 이인 쪽에서 이제 한번 싸움이 있었고, 싸움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우금치에서 최후의 결전을 벌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공초에서 그러잖아요. 내일은 공주, 모레는 수원, 글피는 서울. 그렇게 올라갔는데 결국은 이제 우금치에서 대장정에 막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전봉준의 공초에서 보면은 거기서 10,000명을 데리고 한 번 싸웠더니 3,000명 남았고 3,000명 데리고 한 번 싸웠더니 500명 남았더라. 그러니까 저는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알베르 까미를 참 17부터 좋아해가지고 시시포스 신화. 예, 그 책을 통해 가지고 제가 이제 수많은 책을 접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 2만여 권의 책을 읽었는데 알베르 까미가 저한테는 정말로 스승이죠. 알베르 까미가 부조리의 철학자라고 부르잖아요. 알베르 까미가 부조리를 어떻게 정했느냐. 한 사람은 칼을 든 사내가 기관총 부대를 습격하는 행위. 예. 칼을 든 사내가 기관총 부대 습격해가지고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본군이나 관군은 기관총을 가지고 있는데 수수랑 들고 축창 들고 싸워가지고 이기겠습니까? 질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게. 예.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그 우금치를 넘기 위해서 40-50차례의 전투를 하나흘간 계속 벌였다고 하잖아요. 예. 그 의지가 얼마나 강했으면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동학군들은 그 절체절명의 기로에 섰던 거예요. 예. 물러설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떤 기회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전주 화약을 맺지 않고 올라갔더라면은 그 당시에 조정에 군사들이 없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냥 무혈입성했을 것 같아요. 전주성 무혈입성처럼.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고 이제 완전히 관군이나 일본군은 중무장을 했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이제 그 당시에 뭐 동학군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제 그 퇴로가 막혀버린 거잖아요. 이게 죽기 살기로 싸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전봉준이나 그런 사람들은 대단한 지식인이었었어요. 사실은 몰락한 양반 출신이지만 그래서 그 당시에 그리고 또 하나가 김계남이가 힘을 합쳐가지고 같이 올라갔으면 좋았을 것인데 뒤늦게 합류. 김계남이는 뒤늦게 합류도 안 했지만 나중에 합지만 결국은 청주성으로 올라갔잖아요. 청주성으로 올라가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전라도 고산으로 해가지고 고산으로 해가지고 영동으로 해가지고 옥천으로 해가지고 청주성까지 갔잖아요. 이제 그 얘기 직전에 사실은 그 우금치 전투를 하기 직전에 경천, 계룡선 아래 경천에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경천이라는 곳에 또 그 여러 가지 일화들이 담겨 있잖아요. 전봉준 장군과. 전봉준 장군이 그곳에 가니까 경천이란 사람을 조심해라. 김경천이란 사람을 조심하고 경천이란 사람을 저고 문해미고개를 조심해라. 했는데 거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조심해가지고 결국 가는데 나중에 전봉준이 잡혔던 전라북도 순창군 쌍치면 피놀이 거기에서 동학도였던 김경천이라는 사람이 고발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집으로 오면은 제가 숨겨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와가지고 바로 오니까 그곳에서 바로 고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황은주랑 그런 사람들이 가서 에워싸고 오니까 도망을 가려다가 결국은 담을 넘는데 곤장으로 내려쳐가지고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진 채로 들것에 실려가지고 나주로 갔다가 나주로 해가지고 다시 서울로 올라갔던 사진이 전봉준의 사진이 남아있잖아요. 바로 옆에가 또 문해미고개가 또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또 역사적인 또 얘기들이 그런 이야기 속에 또 담겨서 그렇게 또 전해지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 전봉준 장군이 그렇게 우금치를 넘어가지고 금강을 건너가지고 서울로 진격하려고 했던 그 길을 섣달에 결국은 압송돼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되나요? 김계남이 올라가자고 했을 때 올라갔더라면은 기세 좋게 올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전봉준은 포승줄에 묶여가지고 다리가 부러진 채로 올라갔고 그다음에 최경선, 손아중, 김덕명 같은 경우는 오랏줄에 묶여가지고 올라갔고 김계남의 말로는 더 비참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라 가명에 오니까 지금 서교장 서문교에 있는데 서교장이라는 곳이 있었다는데 그곳에서 그 당시에 전라감사 이도재가 이도재는 굉장히 대단한 합리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람은 대단한 문장가였었고 그랬는데 그대로 올려보내면은 김계남의 후화 세력들이 많을 것 같으니까 탈취될까 싶으니까 목을 잘랐어요. 그 당시 목을 자르면 안 되거든요. 나중에 문책을 받았었죠. 그래가지고 목을 잘라가지고 세 사람을 죽였는데 배를 갈라보니까 다른 사람의 간보다 김계남의 간은 2배가 크더라. 사실 이제 우금치 하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우금치 고개에 세워진 기념탑 그걸 많이 이제 가서 보기도 하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그 우금치가 그 주미산에 어디에 있느냐 그건 뭐 여러 설도 있지만 그
동학혁명 기념탑을 세운 또 분이 또 특별하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전 대통령이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정희하고 도대체 어떤 인연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천도교 교령이 최덕신이었었어요. 예. 최덕신이 11사단 사령관이었었거든요. 예. 거창양민 학살 사건 당시에 사령관이었었지요. 예.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은 이제 천도교를 믿게 되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랬다고 그래요. 자네 어떤 대학교를 할 것인가 하나를 세울 것인가 할 것인가 했는데 욕심이 없었던지 수훈회관 그 자리만 달라고 해가지고 그랬는데 그분이 나중에 북으로 월북을 했잖아요. 그래서 최덕신이 그것을 세웠고 이 박정희 같은 경우는 자기가 5.16 군사 쿠데타잖아요. 예.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동학난이라고 했었고 동학난이었었죠. 대부분의 것이 별칭이 그랬는데 동학농민혁명으로 하면서 5.16 혁명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동학농민혁명으로 하면서 그 탑을 세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역사의 아이러니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자기의 5.16 쿠데타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동학농민혁명을 그래가지고 가서 보면은 이 박정희란 글씨를 그 5석으로 세웠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예. 그걸 갖다가 쪼아가지고 박정희를 겨우 알아볼 수 있게 예. 해놨어요. 역사의 이름을 남기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최덕신이 또 나중에 누구죠? 오갑재든가 누군가 또 두 번째 교령 그분도 또 북으로 넘어갔잖아요. 천도교 교령 두 사람이다. 예. 그래서 가서 보면은 최덕신, 박정희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의 말로가 참 신기하다.